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완벽한 KF-21 버전. 2. J-20의 기술적 결함. 3. 카이의 최종 항공기 개발 과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사실 KF-21은 완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KF-21도 중국, 건, 일본 등을 바싹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아직 완벽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8년까지 1차 양산되는 블럭1 모델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인 것은 당면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활용이 요구되는 현대적 전투기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 수입이냐 자체 개발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신형 공대지 미사일의 향방이 드디어 결정된 건데요. 2032년까지 생산될 KF-21 블럭2에는 국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는 초장거리 벙커버스터 순환 미사일로 전 세계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이 타우러스를 한국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산 KF-21의 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업적입니다. 보통 미국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핵심 무장의 생산지가 동일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당장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15K만 봐도 전투기는 미국 4세대 전투기이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미사일을 사용 중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와 핵심 무장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이점은 확실한데요. 우선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장비이기에 현재 운용 중인 미군 전투기처럼 미사일 장착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KF-21이 세대 개량을 거칠 때마다 그에 딱 맞춰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내부로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외부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시험 비행을 포함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KF-21은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입니다. KF-21이 강력한 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4.5세대로서 갖는 기술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보유했음에도 KF-21 등장에 지나치게 관민 반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날선 반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이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전투기의 카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KF-21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그란 생김새가 귀엽기는 하지만 한번 보이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바로 KF-21이 중국의 제20을 포함한 스텔스 전투기의 카운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르스트 적외선 센서입니다. 아르스트는 적외선을 이용해 적기와 대공 미사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공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인데요. 아르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물체가 발산하는 열에너지를 감지해서 레이더가 놓치는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고도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엄청난 엔진열을 발산해서 더욱 쉽게 포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플레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스텔스 성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5세대 이상 전투기들과의 교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서로 레이더로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르스트를 사용할 경우 매우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다 뿐이지 아르스트도 환경만 받쳐준다면 최대 100km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국의 스텔스기가 많은 무장을 갖출 수 있다고 선전하는 중국은 반대로 엔진 기술이 받쳐주지 못해 유독 아르스트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전에 진입하기 전 F터번을 사용해 충분히 속도를 올려야 하는 전투기의 특징 때문인데요. 엔진 기술이 부족한 J-20은 그만큼 더욱 긴 시간 F터버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스트는 열에너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F터버너를 오래 사용할수록 탐지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한마디로 아르스트의 존재로 인해 중국 스텔스기는 함부로 속도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작전 반경과 기동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적외선 센서가 다른 탐지 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르스트가 얼마나 무서운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KF-21의 아르스트와 지상, 그리고 해상 지원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적 전투기는 자신이 조준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에는 외관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실제로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라팔의 손잡이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손잡이는 아닌데요. 이건 공중급유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종사들은 라팔에 탑승할 때 손잡이처럼 요긴하게 써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듬이처럼 생긴 이 요상한 물건은 전투기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공중급유기와 급유 장치의 등장은 1900년대 초반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군의 전략 폭격기는 목표 지점과 인접한 상공에서 머물다가 명령받으면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요. 공중 급유기가 등장함으로 인해 폭격기들이 24시간 공중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되었고 혹시 모를 적의 활주로 폭격 또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피급유기가 목적지에 더욱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 당시 공중급유를 받은 비행기들은 단 한 번의 착지 없이도 태평양을 횡단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륙하는 비행기의 연료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많은 무장이 가능했습니다. 오죽하면 공중급유를 천상의 키스라고도 부를 정도인데요. 이런 공중급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FA-52 사용하는 프로그 앤 드래그 방식과 KF-21이 사용하는 플레잉 붐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FA-52 사용하는 프로그 드래그 방식은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전투기에 달린 프로그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더듬이처럼 생긴 프로그가 바깥으로 돌출된 이유는 프로그 드래그의 공중급유 방식에 있습니다. 플레잉 붐과 달리 프로그 드래그는 오로지 전투기 조종사의 조종만으로 프로그를 드로그에 꽂아야 합니다. 또한 꽂혔다고 끝이 아니라 급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종사가 육만으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가시성 확보 차원에서 프로브가 외부로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KF-21의 공중급유는 FA-50과 달리 플레잉 붐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붐은 주로 급유기의 꼬리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붐에는 러버베이터라 불리는 V자 모양의 작은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로 인해 붐이 피급유기까지 비행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붐 방식의 장점은 프로그 드래그에 비해 굵은 급유관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미 공군이 사용하는 붐 방식의 K-10 공중급유기는 분당 4,200리터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반면 프로그 드래그 방식은 평균 분당 1,700리터의 주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한 번에 받는 급유량이 2-3톤 이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두 방식의 시간적 차이는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우리 공군은 플레잉 붐 방식과 프로그 드래그 두 가지 방식의 공중급유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탓에 넉넉한 활주로를 많이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작전 반경과 작전 수행 능력에 따라서 엄격하게 전투기를 구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모여 전투기의 모든 부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무조건 최신형 장비로 끝난 것은 아닌데요. 때로는 많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재미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전투기는 고정된 경로가 존재하는 민간 항공기와 달리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연료를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착된 것이 바로 전투기의 유효 연료 탱크입니다. 전투기 날개 아래쪽에 달린 두 쌍의 난립한 생김새 때문에 외부 연료 탱크를 미사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큼지막한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연료 탱크는 유사시 전투기가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전이 벌어질 경우 조종사는 버튼을 눌러 기동력에 방해가 되는 외부 연료 탱크를 전부
떨어뜨려 버리는데요. 그만큼 무게가 엄청나서 무장력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FA-52 블럭 20무로 개량되면서 공중급유 능력을 탑재하게 된 배경이죠.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FA-50을 구매하려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KF-21이 복자형과 단자형 두 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종 전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KF-21의 익숙한 파일럿이 초보 파일럿과 함께 탑승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임무 특성상 복자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탑건 매버릭의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앞좌석에 앉은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에 집중하는 것과 별개로 뒷좌석에 앉은 파트너 조종사는 조종 외의 별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기의 임무가 단순한 공중 장악에서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력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가 시도되는 건데요. 이처럼 KF-21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미완성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투기인데요. 현재 우리 KF-21에 답재된 F414 엔진이 KF-21용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성능 개량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함께 분석한 내용은 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분석을 통한 추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KF-21 보라매는 조종하기 쉬우면서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지상 활주 땐 전고가 높고 육중에 큰 비행기를 모는 느낌이 들고 상공에선 FA-50 경전투기와 비행 특성이 유사합니다. 능송만 초종사라면 KF-21 적응에 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KF-21 시험비행에 5차례 참여한 진태범 카이 비행시험단 수석조종사는 첫 한국산 전무기에 대해 이간히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된 3호기는 최송으로 일반 파일럿용 개발기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호기 담당은 테스트 조종사 중에서도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전투기 세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2호기를 운용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3호기 이후 기체들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투기 운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F-15K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추락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 조종사 기준으로 전투기 세팅되어 있었고 이를 우리 조종사들이 운용하다가 직기공 시 정신을 잃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규 전투기 초기 도입 시 베테랑 조종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분문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호기 이후 적용된 전투기 프로그램 세팅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KF-21 CJ 3호기는 무기를 발사한 흔적이 있고 특히 기관포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해 KF-21 개발자는 3호기에서 다양한 무기들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LIG의 전자선 장비들은 KF-21 내부에 내장되어 가고 있고 본격적인 전자전 관련 테스트도 준비 중이라 합니다. KF-21에 적용된 RA 임페너는 거의 극비로 분류되어 타이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님께서 나노닷 분야를 박사과정 진공했기 때문에 KF-21 RAM 패널에 적용된 그래핀에 나노닷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KF-21 RAM은 패널 형태로 붙이는데 전투기는 다양한 곡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RAM 패널 적용 시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물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모니터나 TV 화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조입니다. 올레드가 나노닷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데 좋은 산업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핀은 탄소의 동소체 중 하나이며 단소 원자들이 모여 이처럼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해 원래 전파차폐 및 흡수제인데 거기에 나노닷을 직용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커브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핀을 도포하면 그게 투명 전극 역할을 하게 되고 유리를 곡면 만들고 거기에 그래핀 페이스트를 바르고 나노닷 만들면 바로 올레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RA인 패널에 직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노닷 기술과 그래핀 기술을 응용해 최신 대형 여객기의 조종석에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캐노피에 적용한다면 전투기의 각종 정보를 캐노피에서 바로 뿌려 전투기 운용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LID 쪽에서 전술 고글이나 아이언 비전 고글을 개발 중입니다. 총을 겨누면 십자선이 고글에 보이는 랜드 워리어 시스템으로 미군도 이 기능을 구현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고글을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에 연동시켜서 탑습 보병에게 외무 영상 정보를 공유해주면 전장의 미확인 지역의 파극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사, 전차, 드론 등등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우리 군이 추구하는 아미타이거 4.0 체계에 부합한 것입니다.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은 기존 슈퍼호넷에 사용되는 F414 엔진과 비교해서 노즐 부분에서 다른 점이 보입니다. KF-21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슈퍼호넷은 덮고 있는 느낌으로 KF-21에 비해 짧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호넷과 같다면 다를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 KF-21 개발자의 질문하니 시구수시더니 전용 설계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일 모양은 방열 타일 같은데 그것과 노즐끼리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슈퍼호넷 대비해노 인테이크부터 노즐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엔진 제작 시 인테이크부터 블레이드 길이는 다르게 못 만듭니다. 인테이크 블레이드 길이를 길게 만들면 진공이 걸려서 출력 감소 혹은 기동 시 엔진 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길이가 짧으면 스텔스 성능 감소되기도 하고 충분히 정돈되지 않은 기류가 돌입하면서 연비가 엉망이 되게 됩니다. F414 엔진을 개량한다면 결국 인테이크 블레이드는 그대로 만들고 노즐 쪽에 식는 개량이 가능합니다. F414 엔진 코어 설계 변경 없이 성능 개량 시 엔진 전체 길이 F100금은 4.9m이고 F414 400 호넷용이 3.9m, 노즐부가 길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F135 엔진도 노즐을 긴게 설계해서 높은 출력 및 효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KF-21 엔진 뒷부분 사진과 KF-21의 F414 엔진 장착 사진 그리고 비슷한 각도의 F18 슈퍼호넷에 장착된 엔진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KF-21용 F414 엔진이 노즐부가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 노즐이 길어지면 그만큼 추력 증가와 열차폐에 유리해지며 그만큼 IR 저감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노즐은 내부 가동부를 보호용인데 엔진의 열이 열어되어 고통색이 바뀌게 됩니다. 도료가 열화하면서 새까만 게 바뀌든가 아니면 밝은 회색 톤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KF-21 이렇게 엔진의 외부 노즐 부분을 보면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18 슈퍼호넷과도 다른 색이며 신소재 혹은 새로운 코팅 기술이 반영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인테이크를 적용하여 APU나 백열 저감용 기술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IR 저감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KF-21 개발자는 엔진 사이의 공간도 IR 스텔스 관련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KF-21에 적용된 F414 엔진은 노즐 부분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 IR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대로 노즐 부분이 길어졌다면 출력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F414EP 엔진이나 F414E 엔진이 엔진 코어 변경을 통해 10% 이상 성능 개선을 했지만 노즐 부분의 부분적인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2~3% 정도 제한적인 성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악님께서는 더 높은 성능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KF-21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부문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꿈꾸는 해양굴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견줄 수 없는 해군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대나 되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듯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항모 계획이 판을 뒤집어 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중형항모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경항모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 톤급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에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보에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보했습니다.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젠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에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수를 마친 최신형 항공 모함 푸젠호와 대등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 모함 푸젠호는 전자펄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 모함으로 J-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J-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 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통계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4번 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호를 인도 해군에 취역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2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 3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헬기 항모로 건조되었던 이즈 모함의 갑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소형 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가함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2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가는 해상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재기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1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일 양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숨동이 쥐어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 군은 한국형 항모 사업을 계획해왔었고 KF-21이라는 별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형 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3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 항모 한 척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재기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상 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 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넘긴 무기 중에는 무료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이 두 척의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 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은 키예프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함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공모함은 45,000톤급에 불과해 10만 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군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 3문과 대공대함, 대잠 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키예프급 항공모함 한 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보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올 기술자들이 낱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민스크함은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틀어져 항공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으나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민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 간 거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츠네 초프급 이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오닝이었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민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폐기에 있어서도 국가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활해항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신하이에노에 일본 수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수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둔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입 먹겠다고 기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역, 위협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 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항보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람에도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